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기본 요쪽 내용을 좀 다룰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온도. 온도라고 하면은 이제 뜻이 물체가 얼마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정량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용어 자체에서 보면 이거를 이제 이러한 수치로 표현됐으니까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제 나눠줄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온도의 어떤 기준을 어떤 걸 기준 잡아서 이제 그 온도라고 하는 그 값을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요 기준을 나눠주는 기준 그 분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이제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첫 번째 이 섭씨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생활에서 많이 보이는 이제 물의 상태 변화, 요걸 이제 기준 잡아서 이제 나눠준 거죠. 물의 어느 점하고 얼른 점. 그 다음에 화씨 같은 경우에는 얘는 요즘은 잘 안 써요. 미국만 쓰고 있지만, 왜냐면 이제 이때가 뭐냐면은 바닷물을 얼려가지고 만들어진 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최저 온도래요. 그 온도가 이제 나왔을 때를 0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사람의 체온을 100 잡아가지고 이제 만든 온도다 보니까 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거 만들 당시만 해도 좀 유용하게 썼는데, 지금은 이제 가장 낮은 온도가 그 온도가 아니고 더 낮은 온도, 뭐 액체 헬륨이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는 더 낮은 온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요 단위가 유용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좀 사람의 실생활에 좀 유용하게 쓰이다 보니까 요 개념을 이제 썼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절대 온도가 요게 이제 분자 운동을 기준 잡아서 요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단위 자체가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이제 현재 우리 지구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세 개를 단위를 서로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요 사이의 관계라든지 어떤 단위를 어떻게 고친다든지 이걸 너희가 알아야 되거든. 그걸 이제 표로 한번 정해볼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2개, 3개. 그리고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이제 섭씨가 우리나라가 쓰고 있잖아. 그래서 섭씨 온도의 기준이 되는 물의 상태 변화. 아까 말했던 물의 어느 점하고 물의 끓는 점을 이제 기준 잡아서 섭씨 온도가 결정이 했는데, 물론 이 녀석은 단위 표시를 어떻게 하면 여기다 적을게. 단위 표시를 섭씨 온도니까 셀시우스 온도라고 하거든요. 표시를 디그리 C 표시해 놓고 읽을 때는 우리가 섭씨 몇 도라고 해줘요. 섭씨 몇 도. 그 다음에 화씨 온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단위를 도 F 적어놓고 읽을 때는 화씨 몇 도 이렇게 주는 거지. 또 하나 나오는 이제 절대 온도는 얘는 디그리 표시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켈빈이라 적어거든. 읽을 때는 절대 몇 도 이렇게 주는 거죠. 화씨 몇 도, 섭씨 몇 도, 절대 몇 도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있는 어느 점 그런 점이 기준이죠. 얘가 기준인데 요 온도를 기준 잡아서 얘가 0도씨, 얘가 100도씨 잡아주는 거지. 화씨로 치니까 온도가 다르겠죠.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 온도로 치면 어느 점이 몇 도냐면 32도에 해당된다는 거지. 끓는 점으로 치면은 212도에 해당됩니다. 절대 온도는 이제 분자 운동을 기준 잡다 보니까 분자 운동이 멈춰 있을 때가 0 잡아주는 거거든. 그 온도를 변화시켜주면은 이 온도가 이제 어느 점이 273도에 해당되고, 절대 온도로 치면 이 온도가 373도가 됩니다. 재미난 건 이 섭씨하고 절대가 등급이 똑같아요. 왜 그렇게 바뀌냐면 섭씨라고 하는 온도를 이용해서
요 절대온도라는 녀석을 만들다 보니 요거의 등분 간격을 그대로 썼다 보면 되는 거지. 하지만 물의 어느 점이 아니고 풍자 운동이 멈췄을 때 기준점을 썼기 때문에 기준점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많이 써요, 화학에서는. 요거는 잘 안 쓰긴 한데, 이제 화씨 온도 자체가 미국에서 쓰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배우는 이제 미국 전국책, 뭐 할리데이라든지 책 보면 책 원서에는 대부분 화씨 온도로 이게 다 조직하다는 거지. 알겠죠? 자, 이런 간격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그럼 이 온도와 온도라고 하는 관계 사이에 이런 온도들 사이에 관계식을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지. 근데 규칙이 하나 있죠. 어떤 규칙이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온도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걸로 이제 해야 되다 보니 전부 다 형태가 뭐냐면은 이제 선형 온도라고 하거든요. 이런 말 앞에 붙일게요. 선형 온도들 사이의 관계를 본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볼게. 하나의 온도가 어떤 기준으로부터 이렇게 온도가 변하고 있어요. 온도 눈금을 가지고 있어요 했다면 또 다른 녀석은 또 다른 어떤 기준에서부터 또 다른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 이 녀석의 온도를 A의 온도에 측정된 값이라고 치고 이 녀석의 온도값을 B라고 하는 온도를 잡아준다면 이때 A라고 하는 온도를 기준 잡아주면은 계속 할수록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A라고 하는 눈금을 기준 잡아서 B라고 하는 물체의 그거는 표시가 마치 기준점이 다르고 이만큼 차이만 그렇게 다르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점점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지. 이걸 XY로 잡을까? 이렇게 할게. X라는 온도가 있고 Y라는 온도가 있으면 이때 여기서 말하는 X라고 하는 온도는 Y라고 하는 걸로에 대해서 기준 잡아줬을 때 형태는 무조건 선형 온도별 사이 형태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런 형태. 그래서 이게 사실 중요해요. 이 관계 중요해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어떤 단위 사이에 어떻게 함께되는지 이 관계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얼마큼의 그 절편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들어가는지 그걸 이용해서 이미 어떤 온도가 줬을 때 그 녀석은 이 온도를 쳤을 때 얼마다 이렇게 환산시킬 수 있다는 거지. 관계를 봤을 때 그걸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만 보고 갈게. 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쓰는 게 섭씨니까 섭씨업을 미국에서 쓰고 있는 화씨로 어떻게 고치는지 이거 하나 샘플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왜 이렇게 어느 걸점에 대한 정보를 준지 알겠나?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뭐를 보냐면 A와 B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모르는 상황이거든. 이 두 개 사이 관계에서 관계식에서 이 두 개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C를 두 개 세워야지만이 두 개 연립해서 A와 B의 관계식을 내가 알 수가 있거든. 그러면 섭씨를 선생님이 임의로 X를 잡고 화씨를 Y를 잡아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관계식은 우리는 선형 온도간의 관계니까 무조건 이런 형태가 될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기준이 되는 요 정보들을 여기다가 데이터에다 넣어준다는 거지. 한번 넣어보자. 섭씨에서가 X라는 온도가 0일 때, X가 0일 때, Y는 32를 가진다 되는 거지. 0일 때가 그 온점이 32도 표현됐으니까 넣어주면 32는 A 곱하기 0 플러스 B 꼴이 되기 때문에 B는 플러스 32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두 번째 데이터 보면은 Y 값에다가 212를 넣어주면 A 플러스 100에 곱하기 100에다가 32라고 했지. B가 32를 넣었을 때 A 값도 나오네. 얼마 나오냐면 플러스 5분의 9가 나온다는 거지. 이 두 정보를 내가 알아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을 F적으로 주면 뭐가 되면 화씨라고 하는 온도는 5분의 9배의 섭씨 온도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값에 32를 보정하면 된다.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따지면은 나머지 요 두 개 관계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개만 더 추가해보자. 제가 한 개 더 꺼볼게. 제가 쭉 꺼가지고. 여기다가 또 다른 온도를 내가 새로 만들어야 돼. 뭐
뭐 외계 온도 아니면 뭐 쌤이 떠서 뭐 정시 온도 이런 만들어서 친다면 얘를 또 다른 식으로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상한 값이 주어진다 생각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쪽 값이 뭐 해보고 플러스 50 잡을게 처음에. 근데 이때는 값이 뭐냐면 마이너스 뭐 75 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된다 75. 그리고 단위는 뭐 쌤은 뭐 이렇게 하트 피울게 이렇게 만들었다면 요 관계로 봤을 때 요 섭씨 온도를 요 이상한 온도의 단위로 고치면 어떻게 되는가 보다는 거지. 맞나?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 관계로 봤으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니? 섭씨의 온도를 이용해서 얘를 이상한 외계시 온도, 이상한 온도로 바꿔보자 하는 거지. 그럼 역시나 이 녀석이 X꼴이고 요 이상 온도가 Y꼴일 거니까 관계식은 마찬가지로 Y의 온도가 50이었죠. 얘가 0이었는데. 그럼 똑같이 따지면은 50은 A 곱하기 0에다가 플러스 B 값에다가는 뭐가 들어가겠노? 당연히 플러스 50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는 마이너스 75가 나죠. 얘가 100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75는 얘기겠네. 그게 얼마냐면 A 곱하기 위치가 100이었죠. 100에다가 그 다음에 이 녀석 값이 플러스 50이 됐잖아요. 50을 여기 알고 있는 것을 넣어주면 만족하는 A 값은 얼마 나온다? 얘가 이 값이 나오려면 넘기면은 100, 마이너스 125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오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되나? 그래서 우리는 이 외계시 온도는 우리는 구하려면 외계시 온도는 섭씨 온도라고 하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5배를 해주고 섭씨 온도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50을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 방식은 다른 것도 다 소개되기 때문에 모든 경우가 다 이 식을 거기에 쓸 수 있다는 거다. 물론 제일 쉬운 거는 섭씨하고 절대값이 쉬울 거예요. 요 사이는 서로 등분도 하기 때문에 100도씩 올라가면 100도씩만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의 관계에서 보면 같은 기기를 쭉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준점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제일 쉽죠. 해보나 마나 섭씨에다가 이 위치에 선만 더해주면 절대가 된다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위치선 되면 이거 돼요. 여기다 이 위치선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아주 쉽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 이제 열을 받아서 우리가 열을 주면 물체가 분자운동을 활발하게 하잖아. 그래서 열 팽창 관점에서 볼게요. 열 팽창. 부피가 늘어나게 되죠. 팽창이 되죠. 왜 팽창합니까? 물체가 열을 받았다 말하면은 뭐냐면은 열을 받았다 말하면은 물체가 분자운동이 활발해진다 말하는 거야. 분자운동이 좀 상당히 많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분자들 사이에 간격이 더 늘어난다는 거지. 많이 늘어난다는 거지. 사실 이제 이것도 이제 그게 있어야 되죠. 그 이점들 간에 작용하는 어떤 그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왜 열 주면은 거리가 벌어지냐면 분자들 간에 작용하는 이제 거리 자체가 요런 그림 봤나요? 여기서 보면은 포텐셜 에너지 형태가 요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제일 낮을 때는 평균적으로 물체가 이기는데 열을 받아서 물체가 온도가 에너지가 점점 높아지게 커지게 되면 점점 이게 대칭 형태가 아니고 비대칭 형태다 보니까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좀 온도 높아지면 이렇게 대칭 형태로 있다 보니까 평균적인 거리는 여기 있는 거고 점점 거리가 여기 이런 식으로 거리가 멀어진다 커진다는 거지. 이쪽에는 분자 사이의 거리고 여기는 가지는 에너지 값입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그래서 열을 받는 것만큼의 분자의 내부 에너지 형태가 증가하게 될 건데 이런 형태로 증가하다 보니 거리 사이가 분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이제 이렇게 멀어진다는 거지. 분자들 간의 평균적인 거리 값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했다면은 고체도 팽창하고요, 액체도 팽창하고
그 다음에 기체도 팽창을 당연히 하지. 자, 근데 팽창은 뭐가 제일 하느냐? 분자들 간에 인력이 있으면은 팽창을 잘 못하지 않겠나? 그래서 팽창이 제일 잘 되는 것은 기체가 제일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액체가 조금 되고 고체가 상대적으로 제일 잘 안 됩니다. 분자 간의 인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물어볼 조건이 분자들 간에 사용하는 인력을 비교해 받았다면 이 상황에서는 이 순서가 반대로 되겠죠. 부호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고체가 제일 인력이 크고요. 그 다음에 액체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제일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분자하는 인력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모든 기체들은 팽창하는 정도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우리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지. 열을 주니까 부피가 팽창하네 요거 알아낸 거지. 열을 주니까 온도를 높여주니까. 그래서 이때 요거 한개 알아낸 것이 뭐냐면 바로 샤를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온도를 올릴 때마다 부피가 얼마씩 나는가. 모든 기체에 상관없이 종류 상관없이 일정하게 팽창하더라 나온 게 여기서 나온 거죠. 맞나? 자, 그러면 요 관계에서 나왔고 나머지 것들 있죠. 요 두 가지. 나머지 것들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분자들 간의 인력을 고려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지. 팽창되는 정도가 물질마다 다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팽창되는 정도, 팽창률이라고 하는 팽창 개수가 많이 쓰게 되거든.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로 보는 것이. 어떤 종류는 이 정도의 비율로 커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있거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연기라고 했을 때 팽창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샤를 법칙부터 먼저 좀 볼까? 얘를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음료설은. 일단 여기부터 보자. 이렇게 되는 걸 팽창을 한다 했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이제 팽창되는 정도 다른 고체 액체 중에서 특히 이제 길이 팽창을 보겠습니다. 길이 팽창. 자, 길이 팽창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작은 어떤 막대로 되는 어떤 철석줄 같은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1차원적인 형태만 보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 그럼 길이 팽창을 봤을 때 고액기 중에서 해당되는 상황은 사실 고체밖에 없다는 건데 고체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고체에서만 이 말을 써요. 고체에서. 그리고 이제 뭐 기체는 자동차 따로 놨으니까 고액 중에서만 한다면 이게 고체 같은 경우를 쓴다 했을 때 쓰지 말까? 써놓고 합시다. 고체만 쓰는데 길이가 만약에 이만한 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에다 철석줄이 있다 치자. 여기다 네가 온도를 높여주니까 이 물체 막대가 이렇게 약간 커졌다고 본다. 그러면 처음에 가지고 있는 길이를 요거를 L0로 잡고 여기서부터 늘어난 길이 있죠. 늘어난 게 얘를 델타 L 잡고 늘어난 길이 변화를. 그래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해보니 델타 L이라고 하는 이 늘어난 길이가 뭐에 따라서 비례하는지를 확인해보니 열을 주면은 이 부분이 사실 모두 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L0라고 하는 처음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델타 L이 커지겠지. 그리고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계속 일정한 경우로 팽창한다는 것을 실험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요 물질을 고체 막대를 어떤 물질로 하냐에 따라서 팽창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 선팽창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팽창 개수라고 해서 알파라고 적어줍니다. 이 알파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길이 팽창이죠. 선팽창 개수라고 해요. 선팽창 개수. 값이 너무 작아요. 대충 10의 마이너스 6승밖에 안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온도가 뭐 1도씩 되고 막 2배 되고 이렇게는 않고 10의 마이너스 6승배 정도밖에 안 되는 온도의 간격으로 간격이 커진다고 하는 거지. 대부분의 물질은 보통 이 선상이 나겠어요. 매우 적다는 거지. 자, 그럼 이게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늘어난 전체 총 길이가 얼마 되냐 하셨다면 원래 길이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더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넣어주면은 답이 L제곱에다가 바로 열고 1 플러스 알파 델타 t라고 하는 관계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전체 길이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워보는 거죠. 첫 번째 내용. 됐어요? 잘 지키고 있나?
됐죠? 자, 그리고 뒤쪽 내용 좀 더 들어가서 두 번째는 뭡니까 했다면은 길이 편차 말고 면 편차 볼까? 면적 편차. 일단은 조건은 이걸 알아야 돼. 알파가 워낙 작다는 걸 기억해라. 알파가 작아요. 각 자체가. 많이 컸다면은 뭐 이제 어떤 시자체가 더 복잡하게 나왔겠지만 이게 알파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면적 편차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가로, 세로가 길이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좀 더 정리가 깔끔할 거예요. 그래서 요 한 변의 길이가 L0가 되는 전체 총 면적을 A0라고 합니다. 자, 요런 하나 더 형태 면적이 있는데 얘를 발견하니까 이 면적이 이런 식으로 부피가 면적이 커진 거지. 그래서 이 달라진 면적 A가 한 변의 길이가 전부 다 얼마씩 등방성이기 때문에 뭐 L만큼 됐다 상황을 보는 거지.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이 면적은 뭐되노? 식 자체가 한마디로 요 L 제곱이니까 요런 속에 제곱이 되는 거지. L 제곱. 맞나요? 근데 L 제곱이 길이 분천 자체를 이용해서 보면 L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L0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 알파 델타 T 플러스 알파 제곱 델타 T의 제곱꼴로 수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진 이 면적, 전체 면적은 요 A0의 제곱이 처음 면적이었잖아. 처음의 면적의 몇 배가? 1 플러스 이만큼 배가 됐는데 주어진 아까 알파 제곱 자체가 알파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제곱하면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작아서. 그래서 어떻게? 2 알파 델타 T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모양처럼 얘도 이런 식의 모양이 됩니다라고 보는 거죠. 전체 면적은 처음 면적의 이만큼 배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한참 더 가면 세 번째 어떤 편차? 부피 팽창을 보잖아요. 부피 팽창. 그러니까 1차원 팽창, 2차원 팽창, 3차원 팽창이죠. 쌤, 그러면 이거는 언제 쓰는데요? 고체도 쓸 수 있고 액체도 씁니다. 얘도 저죠. 고체도 쓰고 액체도 씁니다. 기체는 안 쓰는 이유가 물질마다 다 똑같기 때문에 안 쓸 뿐이야. 다 똑같은 것을 쓰기 때문에 알파, 베타 이런 거 쓸 필요 없죠. 또 갈래칼 쓸 수 있는 거고 얘만 좀 이제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죠. 부피 팽창가 어찌 되면 보자면 마찬가지로 그냥 안 그릴게. 돌아갑시다. 부피는 L의 세제곱 되겠네. 등방향 형태로 정유면 생각하면 되는 것이 뭐야?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L0의 세제곱 괄호 열고 1 플러스 3알파 델타 T 플러스 3알파 제곱 델타 T의 제곱 플러스 알파 세제곱 델타 T의 세제곱이 들어가는데 알파가 워낙 작으니까 이 두 개 항이 다 날아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둘 다 0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적인 뭐입니까? 부피는, 나중 부피는 요게 처음 부피였죠. L0 제곱이. 처음 부피 몇 배가? 1 플러스 3알파 델타 T 배가 됩니다. 라고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피 같은 경우에가 이제 실제로 많이 쓰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팽창할 때 요 관계에서 요 모양을 만들었을 때 요 관계처럼 요 녀석을 모양을 바꿔주는 거죠. 어떻게? 베타라고 모양을 바꿔줘요. 요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베타를 모르면 아까 이 알파가 선편적 개수 있잖아. 요 베타가 부피에서 사용되는 개수다 보니까 부피 팽창 개수라고 쓰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 값은 무조건 값이 얼마나 깎냐면 3알파라고 봐도 된다. 상관없다 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봐도 있다니까. 어떤 고체든 액체든 간에 액체는 없겠네. 고체들 간에 모든 고체는 선편장 개수만 주어질 뿐이지 이런 부피 편장 개수는 안 주어집니다. 이유가 필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선편장 개수의 3배 되는 값이라는 걸 쓰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표에 없다는 거죠. 이 자체는 따로. 여기까지 이해되나? 됐죠?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